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정말 빠르게 금요일이니까 보고 끝내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델타 변이 충격이 결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세 번째, 역대급 실적 하락하는 현대차 왜? 마지막으로 일본의 최근 들어서 일본의 골판지 침대가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또 재미있게 경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델타 변이 시장에 큰 충격 주진 못할 것.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한때 1.19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기리분들도 이제 매일매일 저 기리가 확인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델타 변이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또 방법을 찾는다는 거겠죠. 또한 미국 기업들이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국채금리 반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하며, 경제 정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은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8%가 컨센서스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려 88%가 나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자면은 아니키리 이 델타 변이라는 거는 여행이나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 그런 것에다가 조금 많이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델타 변이에도 여행 수요는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우려에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료품과 약국의 이동성 지수를 보면은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여타 직장 그리고 소매와 레크레이션 이동성 지수 역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의 이동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성 지수 개선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업황 개선세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 경제 충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인데,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국 정부가 강력한 이동 제한보다는 코로나19와 동거를 선택하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도 코로나 델타로 난리겠지만 해외를 보면 더 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최근 들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제 재개 관련주를 꼭꼭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열해보자면 정말 많겠죠. 일단 첫 번째는 백화점 관련주,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경제 재개 관련주. 거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첫 번째, 실적이 너무 나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거는 조금 좋게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에게 나쁜 뉴스죠. 공모주 광풍소, KB, 미래에셋 등 증권사 청약 수수료 신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생겨났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주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의 일반 청약이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는 이른바 공모주 슈퍼위크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줄줄이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굵직한 공모주 주간 업무를 담당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수수료 정책을 신설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저 기릿도 당연히 불만입니다. 이때까지는 수수료라는 걸 만들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겠죠. 물론 세상에는 공짜는 없지만 균등 배정하려고 10주를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는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이번에 신설되는 게 KB, 삼성,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랑 미래에셋은 둘 다 2,000원씩, 그리고 KB증권은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기존에 원래 있었던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2,000원, SK증권이 1,500원, 대신증권이 2,000원, 신영증권 2,000원,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이 1,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균등 배정을 노리는데 몇몇 주식은 수수료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저 기릿이 수수료를 포함해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기리분들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기리분들은 편하게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섹터 중 하나죠. 메타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옥석 가리기 필요한 메타버스 중 실적보다는 투자를 봐야 된다고 하네요. 맥스트 청약 경쟁률이 6,700대 1을 넘어서면서 메타버스 종목을 향한 증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리분들 중에서도 청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걸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긴 한데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적자 전환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자 폭을 축소한 기업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수 생기면서 주가가 기대감을 타고 더 오르는 것 같다며 컨센서스가 모이려면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산업화가 안 된 상태여서 기대감만으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시각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 기릿은 일단 기대감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은 기대감이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봐야 될 게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조성 중인 만큼 적자 상태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의 대표격인 로블록스 역시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블록스의 지난 1분기 순손실은 약 1,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수익을 못 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숫자만 보면 투자할 수는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투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이 시각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 수 3곳 이상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의 실적은 향후 3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하겠지만 언젠가는 턴어라운드를 할 거고 그때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92,400원 그리고 최고가는 113,100원까지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벌써 4일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한 5% 정도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숫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20%나 떨어질 만큼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이제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1번 첫 번째 35,000원부터 113,000원까지 거의 3배가 오른 기업입니다. 그것도 한 3년 만에 3배가 오른 것도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년이 아니라 3개월 아니 정확히는 2개월 만에 3배나 오른 엄청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이언트 스텝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감을 해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기에는 모두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리분들의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묻지마 투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장기적으로는 딱 오른쪽의 차트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KMW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김민우 씨라고 불리고 있죠. 자, 이 기업도 15,000원에서 7만원까지 거의 4배씩 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 상승했던 이유도 기대감 때문이었죠. 실제로 KMW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적자 그리고 2019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앞섰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실망 물량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재차 이제 실적이 다시 나오니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봐봐 여기서 사가지고 좀 물리면 어때? 결국은 다시 오르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월봉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2019년 여름쯤 그리고 이때가 2020년 여름쯤 1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 정도 동안 물려있던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너무 투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 기릿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6월 초에는 왜 안 사셨나요?
그때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식은 정말 많았습니다. 저 길이 또 메타버스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제작한 바 있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매수하고 싶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메타버스가 좋아 보여서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주가 상승률이 좋아 보여서 사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자이언트 스텝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비롯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점인 건 맞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되고요. 하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눌림목을 줄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요기요 살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요기요 라고 말했던 GS 리테일 각오는 돼 있을까? 자, 지난번에 요기요 인수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배달앱 요기요 인수전에 판이 바뀌었다. 신세계랑 롯데가 발을 빼면서 야, 이거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 GS 리테일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잠시 찔러보는 게 아니라 요기요 인수에 진심인 듯 합니다. 매각 경쟁자까지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진심인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GS 리테일에게는 요기요 인수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인수전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요기요의 몸값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천억에서 7천억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비교적 싼 가격에 배달 시장 20%를 점유하는 거대 플랫폼을 품을 기회를 얻게 됐죠. 그래서 GS 리테일은 요기요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요기요를 인수한 다음에 퀵커머스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퀵커머스가 무엇이냐면은 물품을 빠르게 성공한다는 의미의 퀵과 커머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근거리 거점을 활용해 1시간 내외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CJ 올리브영의 오늘 드림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GS 리테일은 퀵커머스를 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GS 리테일은 최근 GS 홈쇼핑이랑 통합했고, 그리고 통합 목표는 온 오프라인 시너지를 통한 거래 규모 확대라고 합니다. 현재는 15조인데 2025년까지 25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 마켓포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이 저 길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켓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마켓포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후발주자라고 하는데요. 이미 네이버, 신세계, 쿠팡이 이커머스 3강 체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제3의 길인 퀵커머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퀵커머스랑은 조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거점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소규모로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비마트 등의 서비스가 서울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GS 리테일은 이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전국 1만 5천 개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GS 리테일은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의 지분 19.51%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됐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거점, 배송망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라고 하는데요. 주문량. 아무리 가게를 삐까뻔쩍하고 완벽하게 차려놔도 고객이 없으면 당연히 빛 좋은 개살구겠죠. 하지만 그거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딱 요기요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요기요는 배달앱 시장 30%를 점유하고 있고 MAU 월간 사용자 수도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GS 리테일이 흡수한다면 퀵커머스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고 덤으로 주문량까지 늘어나면서 일선 점포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탐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정말 재밌게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코로나19가 바꾼 여름주, 에어컨은 맑음, 수영복 줄이는 흐림. 자, 여름 수혜주 7월 주가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오른 거고요. 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그 정도를 나눴다고 하네요. 자, 물론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랑 그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재미로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롯데 제과가 유일하게 음료 빈가 중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파세코, SCD, 신일전자, 태경케미컬 이러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반면 가장 많이 빠진 게 무엇인가? 수영복을 판매하는 배럴이 마이너스 10%, 모두투어가 마이너스 8%, 또한 마니커도 마이너스 8%, 하림도 마이너스 5%로 힘을 전혀 못 썼다고 하네요. 저 기릿이 이렇게 닭을 많이 시켜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림과 마니커의 주가를 올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나 봅니다. 더 먹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여름 대표적 수혜주인 식음료와 주류, 여행 등의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갑자기 7월 초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쭉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수영복에 관련된 배럴은 10%나 하락했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닭고기 관련 업체의 주가도 부진하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여행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여행업체들은 4차 대유행으로 주가가 꺾였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익률 6.2%의 의미, 현대차 덩치만 커진 게 아니다. 매우 호의적인 뉴스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현대차 매출이 30조 원을 넘겼다. 분기 매출 30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형 성장도 당연히 크지만 하지만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손익계산서의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 1분기에 이어 6%를 지켰으며 이는 작년 말에 이원희 현대차 사장이 내세운 목표치 4에서 5%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흰색 줄이 있죠. 이게 영업이익률인데요. 2019년 3분기에는 1.4%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치 팔면은 단 14,000원이 남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6%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20%였던 애가 갑자기 22%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1%였던 애가 3%로 올라가면 똑같이 2%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기릿이 빵집을 하나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매출액은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단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딱 만원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 제 빵집의 영업이익률이 3%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100만원을 벌어서 3만원이 남다는 거겠죠. 똑같은 매출 100만원이지만 저의 삶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이때까지는 단 만원으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영업이익률이 단 2%만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번 돈은 만원에서 3만원으로 3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1.4에서 6.2까지 오른 거는 영업이익률이 20% 하던 회사가 25% 오른 거랑 완벽하게 다른 그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수익성이 좋은 차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믹스 개선 효과라고 하는군요. 대표적인 차종은 SU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많이 남는 게 바로 SUV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해외 판매 장려를 위해 투입되는 인센티브 비용은 줄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현대차를 팔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해줄 테니까 제발 사주세요 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줘도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등지에서 종전보다 제값을 받고 차를 판 것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쟁사나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완성차 영업이익률은 다임러가 무려 14%, BMW가 11%, GM이 10%, 그리고 토요타가 9%, 폭스바겐이 7.7%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영업이익률이 6%대인데 여기서 12%까지 다임러보다는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매출액이 그대로라도 영업이익이 2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 기릿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를 생각했을 때 다른 외제차랑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가성비가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기리분들 중에서 외제차와 그리고 현기차가 가격이 비슷하다면 현대차를 선택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올리려면 결국 차값을 올려야 되는데 차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라는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7.7% 영업이익률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을 완벽하게 구현한 현대차, 하지만 오늘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빠진 거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현대차가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차, 기아, 호실적에도 반도체 코로나의 한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양사 표정을 밟지 못하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완전히 정상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나왔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단 한 단어로 말하자면 마법의 선반영. 다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2주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리분들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기리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수도권에 계시는 기리분들은 어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기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0km도 버티는데 올림픽 골판지 침대에 속 썩는 한국 업체, 부산에서 종이가구 제작 수입을 운영하는 A씨는
도쿄올림픽의 조롱거리가 된 골판지 침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종이 가구는 친환경, 경제적인 상품이지만 앉으면 푹 꺼진다는 골판지 침대 영상이 공개되며 부정적인 인상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죠. 그래서 A씨는 종이 침대는 최대 360k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고객들이 종이 가구를 싫어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골판지 침대는 가구에 흔히 쓰이는 MDF, 목섬유를 압착한 재료나 PB, 목재를 갈아 만든 재료 소재의 침대보다 환경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판지 침대는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없기는 이거는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요. 기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에 사용되는 골판지 침대 있죠. 그게 무려 하나 약 21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차라리 그 가격이면은 진짜 좋은 침대도 새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퀸 사이즈로요. 이 업계에서는 소재나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품질을 고려해볼 때 가격 자체가 200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수입한 고급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100만원이 넘어서는 것도 원목, 침구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판지 침대가 비싼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베 형 있죠. 그 가족이 골판지 회사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하지만 이거는 카더라라는 거.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종이 침대가 210만원은 조금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라리 이 돈으로 지누스나 사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기업에 청약이 있습니다. 당연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을 보시면은 HK 이노엔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면역 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포함해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이 10개 그리고 치료제가 13개 제품이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최소한 1개씩은 성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G생건 기대치 밑돈 화장품 중국 실적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하향됐다고 하네요. 자, KTB투자증권은 LG생건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에 대해 경쟁 심화 등으로 화장품의 중국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0에서 200만원으로 4.76%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6%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원래 150만원, 160만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6%만 빠져도 한 주당 10만원씩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LG생건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또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네이버 큰 폭 성장세 보일 것 유안타. 네이버에 대해서 성장률이 상승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5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검색 및 DA 광고는 검색 트래픽 증가, 경기 회복 및 성과형 광고 지면 확대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커머스도 당일 배송 비중이 증가하고 이마트와 제휴한 신선 제품 배송 증가, 라이프 커머스 확대 등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페토는 대기업 광고 유치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급증했고 하반기 게임 개발 기능 오픈,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페토는 장기적으로 교육, 커머스로의 메타버스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 확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가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자, 네이버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네이버가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정말 기쁘네요. 자, 목표가가 5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가는 5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 빠르게 갈 필요는 없고 천천히 조금씩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